뉴딜 정책. 적색 공포.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빨간색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색깔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색깔이 상징하는 빨갱이, 아니 공산주의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1917년 러시아에서는 공산혁명이 일어나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했다. 이때 소비에트 연방을 탄생하는 깃발이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빨갱이라는 말을 우리나라도 직수입하게 된다는 입에 착착 붙지.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왜 그토록 공산주의를 두려워했던 것인가?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정부가 모든 토지와 산업을 소유하며 자원과 물자를 분배해주겠다는 체제인데, 그리고 나아가 공산당이 사라지면 사회주의 지상 낙원 완성. 근데 그게 될 리가 있나? 그렇다면 사유재산의 인정과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미국식 자본주의와는 너무도 상극인 것이었다. 또 공산주의는 체제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전제주의 정부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곧 모든 권력을 독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 또한 개인주의가 만연된 미국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국 기득권자들의 생각이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여전히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언제 미국의 노동자들이 러시아처럼 들고 일어나서 미국식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게 될지는 모를 일이었다. 때문에 미국의 기득권자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주의적 마인드를 가졌던 여러 인사들이 테러를 당하고 체포되었다. 이것이 1920년대 미국을 쓸고 간 적색 공포였다. 계획경제, 소비에트 연방과 케인즈. 경제가 파탄나자 보수 정권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자칭 진보 정권이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IMF 사태 말고 1933년 미국 말이다.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즈벨트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과거 페어도 루즈벨트와는 그냥 먼 친척이다. 우리의 유일한 공포는 바로 공포 그 자체임다. 공포를 버리고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노력합시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위기를 타개한단 말인가? 루즈벨트는 계획경제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당시 케인지안들의 조언이었다. 요즘 전세계가 경제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는데 소련은 매년 경제성장률 2자리 숫자임다. 헉, 어떻게 그게 가능함? 바로 계획경제의 그 비법이 있음다. 당시 소련은 1928년에서 1932년까지 이른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었고, 불과 5년 사이에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발달된 공업국가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있었다고 통계를 조작해서 말했다. 때문에 서방의 정치가들은 소련의 성공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의 간섭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기존의 미국인들도 점차 계획경제를 달리 보기 시작했다. 심지어 30년대 미국인 10만 명이 소련으로 이민을 가기도 했다. 당시 소련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모습이다. 오히려 새로운 트렌드로 계획, 즉 플랜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경제학계에서도 고전학파 사상에 반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고 있었으니 그 중심에는 케인즈가 있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경제를 방임한 것은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가 보이는 손이 되어 경제에 깊숙이 관여해야만 한다. 이때 케인즈는 루즈벨트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 지금 미국이 곤란하다는 걸 잘 압니다. 이럴 때 계획경제를 실험해야만 합니다. 자본주의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실험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대표가 되어 주십시오. 뉴딜 정책. 루즈벨트는 취임하자마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래, 계획경제를 한번 해보는 거야. 곧 수십 가지의 계획을 묶어 뉴딜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내놓았다. 김대중 대통령 빅딜은 아니다. 대충 이런 것들이 있었다. 앞으로 증권시장과 은행은 와르르 무너지지 않게 국가가 관리 감독하겠음.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들은 저축을 보상받을 수 있음. 노인연금과 실업수당 등의 복지 혜택을 보장하겠음. 테네시강 유역에 댐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음.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음. 나무심기 도로건설 터널 공사, 벽화 그리기 등등. 특히 뉴딜 정책하면 댐 공사 하나만을 생각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후 뉴딜이 가져온 효과는 가히 혁명적이었다고 본다. 물론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 4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이는 곧 소비자 1200만 명의 증가를 의미했다. 1200만 명이 돈을 쓰기 시작하니 다시 공장은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했고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저축을 보장받을 수 있다니 사람들은 다시 은행에 예금을 하기 시작했다. 또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니 공장들은 대출을 받아 투자를 늘려갈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차츰 경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정책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실패한 것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효과가 상당했기에 오늘날 뉴딜 정책은 성공적으로 평가받는다. 뉴딜의 파급 효과. 뉴딜은 미국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정부의 조직과 권한은 이전보다 매우 커졌고 어느덧 국민들은 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복지 정책을 공산주의적인 발상이라 매도하지도 않았다. 경제에는 중산층이 많아져야 대중소비가 활발해져 성장을 견인한다는. 그런가 하면 경제학에서는 거시경제학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전까지 경제활동은 철저히 가계와 기업 간의 관계였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지만 뉴딜 정책으로 인해 정부라는 새로운 경제 주체가 등장하였고 물가,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이 새로운 지표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대신 경제학자들 공부할 양은 2배로 늘어남. 예전에는 경기가 호황이면 사람들은 마냥 좋아하다가도 불황이 찾아오면 어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는데 이후로는 경기가 호황이면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식으로 과열 경기를 조정했고 반대로 경기가 불황이면 공공투자를 늘리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했다. 때문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자본주의 제2의 위기를 넘긴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 루즈벨트는 링컨과 더불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추앙받는다. 영국의 마가릿이 나오기 전까지는 큰 정부가 계속 유행이다.